의 진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북서쪽으로 56km 떨어진 서해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오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강원 산지는 월요일까지 최대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이 20에서 최대 70c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0에서 최대 40cm입니다. KBS 1라디오 정호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원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실시된 청년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이 무려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이 전세 사기 걱정 없는 공공임대로 청년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일까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총 혼인 건수가 19만 2,507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사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결혼도 못하는 상황. 우리 사회가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죠.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조주은 캐스터. 네, 날씨가 좋지 않은 주말이라서 이번 주말은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통 토요일 이 시간대 이동하는 분들은 많으시죠. 지금 사고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가신다면 판교 분기점에 사고가 있었지만 이제 막 처리가 됐고요. 송파와 광암터널 사이는 교통량 자체가 많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 성남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2km 구간 영향을 받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송내, 서운에서 자유로 사이 등 13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앞차와의 간격 좁아지고요. 경기권은 오산과 남사 그리고 충청권은 천안 지역 통과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 쪽은 시구간 중심 정체가 길어서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선 외곽 쪽은 팔탄분기점에서 3km 구간,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도 5km 구간 막히고요. 지금 서울 방향 한평 부근 1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경기권 위주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월터널과 군포,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눈길에 대비해서 차량 점검 그리고 월동 장비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뉴스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죠. 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가 사의를 표했는데 근데 대통령실은 어제 해임을 했죠. 예. 그동안의 과정 우선 정리해보면요. 나경원 사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으면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나 전 의원이 말한 대책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부와 무관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상의도 안 하고 혼자 말한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을 한 거죠. 이처럼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하는 거 흔한 일이 아니죠. 예, 그렇죠. 이례적인 건데 특히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장관급이잖아요. 장관급의 발언을 대통령실 수석이 바로 말도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예. 이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그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해서 뽑거든요. 그런데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까지 거의 1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맞아요.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나오기만 하면 유력 후보인 거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친윤 윤심 후보를 자청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가 다 김기현 의원을 돕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윤심이 김 의원에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친윤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나오면 친윤인 김기현 의원이 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맡긴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좀 갑작스러웠는데 그때 정치권에서 나온 해석이 뭐였냐면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장관직을 맡기면서 당대표를 못 나오게 나경원을 주저앉힌 거다. 이런 해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은 그 이후로도 계속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하면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발언을 계속 해왔었어요. 예. 바로 그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장관직을 줬는데 당대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합의가 안 된 자녀 수에 따른 그 대출 탕감 정책까지 말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주목받을 이슈를 자기가 스스로 던진 것이다. 자기 정치만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대통령실이 바로 다음 날 대응을 한 거죠.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하니까 나 전 의원은 사의를 표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안상수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한 뒤로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 나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비판 강도가 계속 세졌습니다. 점점 더 세졌어요. 예. 여기에다가 친윤계라고 하는 여권 핵심들까지 나 전 의원을 공격하고 나섰거든요.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던 시절에 원내 대변인이 김정재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김정재 의원까지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결국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사의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취했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는 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도 사실상 불쾌했던 거죠. 그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의를 표한 것도 불쾌한데 장관급이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 메시지 사의를 뭐 서류로 제출한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표명을 하는 게 보내가지고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맥락 속에서 사의를 수용하지도 않고 반려하지도 않고 그 지난 목요일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사의 표명을 사실상 뭉개면서 결국에는 당대표도 못 나오게 하고 좀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 전 의원이 실제로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라고 그 대통령실은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신뢰를 보여주면 나 전 의원이 명확한 노선을 좀 정할 거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일 밤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나 전 의원은 공식 사표를 제출했죠. 예, 나 전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나 전 의원 측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예, 그게 공식적인 답도 없고 사의 수용도 반려도 안 하는 상황에서 애정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전 의원이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해가지고 불만이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겠다 해가지고 낸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도 강대강으로 간 거죠. 윤 대통령이 어제 사표 수리가 아니라 사표를 내서 원래 수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수리냐 반려냐가 아니라 그냥 해임을 해버렸어요. 해임. 예. 여기에다가 나경원 전 의원은 기후환경 대사도 맡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의를 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도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후임도 바로 임명해버렸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왔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로 순방을 떠났거든요. 예. 그래서 사표 수리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순방 가기 전에는 큰일을 안 하니까 순방 다녀오고 나서 사표 수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순방 떠나기 전에 해임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불만을 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젯밤 SNS에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예. 또 이렇게 썼죠. 예.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시작한 뒤로부터 어제까지 한 번도 표면적으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위해 힘을 합치자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냈어요. 그러면서 윤핵관들은 비판하긴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큰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부 출범 후 첫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과 척을 지는 그러니까 반윤 스탠스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스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메시지는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면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큰가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에 비교하면 작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그 당선 여부는 그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출범 후 첫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후보를 뽑겠다는 당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건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는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리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가 더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당원이 많으면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이 여전히 김기현 의원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좀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는 지지층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 예. 그 결과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어허.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적극 지지층에서 김기현 의원이 43.3%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26.0%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두고는 또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네요. 예,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이라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여론조사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당대표 지지도 1, 2위가 바뀐다고 예측을 했다. 여론조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자백
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는 엄청난 음모와 공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죠. 예. 이 업체의 대표가 그저께 라디오에 나와서 토요일쯤 저희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나 역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사 업체 대표가 그 조사를 다 실시하기도 전에 조사 첫날 저녁에 라디오에 나와서 최종 결과를 짐작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이거 아예 좀 결과를 짜놓고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민주당 소식으로 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화요일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예,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30여 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년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 대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대표는 A4 용지 에 작성한 2,300여 자 분량의 반박문을 10분간 읽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는 12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을 나오면서 검찰이 오늘 제시한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 근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를 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어차피 그런 식으로 기소할 것이란 게 많이 느껴졌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남FC 관련이고 예.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배임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관련 각종 특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검찰이 소환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은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 중이어서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받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예. 태국에서 잡혔죠. 예. 어떻게 하다가 잡혔죠? 예. 이게 좀 웃기기도 한데 이게 도주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태국 방콕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하하. 예.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에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골프도 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번 주에 붙잡혔습니다. 김성태는 우선 가장 큰 범죄는 쌍방울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2천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 이것이 가장 큰 범죄이고요. 메인 범죄고 예. 그 사이드로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런 범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오는 17일에 귀국을 하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대표는 김성태에 대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예. 검찰 수사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예,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이냐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적도 있어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 대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체포가 되겠지만, 예.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상황이 된다면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만 유일한 방안인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방법도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집권 이후 8개월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유일한 정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요구를 했습니다. 거듭 요구를 했군요. 예. 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강원 산지와 일부 태백 평지에 내려져 있고요. 이제 점차 이 대설특보가 일부 강원 영동 평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 오늘 중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 예보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 중심으로 20에서 최고 70cm 이상, 그 밖에 경북 북동 산지를 포함한 일부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 10에서 최고 40cm 이상이 지나겠고, 또 강원과 인접한 경기 동부나 충북, 경북 일부도 2에서 7cm 정도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주로 비로 내리는 곳이 많은데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서울이나 인천, 경기 서부, 경남 쪽도 1에서 3cm 정도 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그 밖에 전국으로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경북과 함께 비나 눈이, 남부와 제주는 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아침 기온이 워낙 구름이 뒤덮여 이불 효과를 냈기 때문에 쭉 높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아침 기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로 내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내려앉겠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 그대로 서울이 7도, 종일 같은 기온 예보고요. 다른 지역도 10도 안팎의 기온 좀 유지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이 2도까지만 오르는 등 내일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 서울 영하 7도까지 내려앉겠고요.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의 후반엔 설 연휴도 끼어 있는데요. 설 연휴 내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추워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7.9도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서울에는 38.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가 정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빗길에 안개까지 껴있어서 특히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초나들목 지난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4, 5차로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서초나들목 쪽으로 사고 여파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한남에서 서초까지나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 구간 밀립니다. 이후 충청권에서는 천안 일대 6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서창 부근과 군포에서 밀립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 정체되고 있고요. 강원권 소통 상황은 양방향 다 좋은데요. 대관령 일대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더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한강대로와 세종대로에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삼각지 파출소 부근 3개 차로가 집회 준비로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도 집회 준비로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구간 전차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차로 나눠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지금 정치권의 화두죠. 특히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언급하면서 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입니다.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손을 잡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만들고 있네요. 이 모임 가운데 한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꽤 많은 의원들이 이미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제안서를 돌리고 나서요. 예. 먼저, 출범했던 초재선 모임이 있어요. 예. 거기 한 50여 명이 합류하기로 했고, 예. 또 제안서 보고 참여 의사를 밝혀와서 하여튼 지금 한 80여 분 이상, 예. 참여를 했고, 예. 하여튼 계속 참여를 조직해서, 150명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야 의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야 의원 비율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골고루 다 있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으시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정의당 의원님들, 무소속 의원님들, 또 기본소득당이나 비례법단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우선 이제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정치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예. 네, 극단적인 진영 대결 정치, 팬덤 정치, 또 혐오와 조롱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암담하다. 예.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 스스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진영 대결 정치에 소모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신 정치에 대한 좌절감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올해가 정치개혁의 인저리 타임과 같으니까 이번에 한번 초당적 합의를 해보자. 예.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원래 법상은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그 1년 전인 금년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를 다 획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정이 그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보면 이게 선거제도가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예민하고. 그러니까요. 또 당대당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또 권력의 의지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예. 정개특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안 하고 계속 이제 한두 마디씩 하시고 자리를 뜨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연말까지 가면은 예.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나서는 선거구 획정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됐지만 실상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디선가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가 담긴 하나의 기준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정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고 또 그걸 바꿀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예. 한번 과반 이상 합의를 한번 해보자. 모아서 네, 그걸 그 기준선으로 해서 정개특위가 좀 잘 논의하고 예. 또 각 당의 입장들도 좀 조율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150명이 넘는 과반이 넘는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단일안까지보다도 예. 그러니까 다 정치개혁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 해야 되고 뭘 바꿔야 되나 이런 방향과 원칙만 합의하더라도 사실 제도 설계는 굉장히 이 전문가들의 조력도 필요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또 이런 취지에 부합하더라도 의원 간의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되잖아요. 도시 농촌도 조정해야 되고 그럼요. 또 어떤 한 당에 또 지나치게 유리하면 또 합의가 안 되고 예.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 뭘 고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를 하고 예.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로 단일안이 안 되면 한 2개 정도라도 큰 방향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설계는 정개특위에 넘기더라도요. 예. 현행 제도는 소선거구제에다가 거의 유명무실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개편의 방향은 일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그다음 연동형 비례대표를 조금 더 강화 확대하면서 실제로 하는 방안, 결국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정치개혁의 가장 큰 공감대가 하여튼 승자독식 양당제를 벗어나자 다당제로 가자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국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결국 국민들을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니까 대표성 확대하자는 거고 50%에 육박하는 사표 방지하자는 거고 그러려면 비례성을 제고해야 되잖아요. 예. 또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방지하자 이거는 다 합의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한 해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어떤 중대 선거구제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2, 3인 선거구제는
뭐 영남의 민주당이라든지 호남의 국민의힘 당선자를 내는 데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양당 동반 승리에 효과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표성이나 비례성 강화는 대체로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4인 이상 체제의 경우에는 뭐 소수 신생정당 참여가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 이런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어떤 정당 명부 비례제 확대나 이런 게 결합된 그런 복합 선거구라면 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려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부터 아예 없애버리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니까 사실 심상정 의원하고는 전혀 정반대 생각 아닌가요? 뭐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맞춰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뭐든지 어떤 의제든지 민생의제도 정치개혁의제도 다 그냥 양당의 진영 대결 정치에 빨려 들어가면은 시작도 못하고 자초하거든요. 예. 저는 정진석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 대표시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저는 정쟁적인 화두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좋게 이해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 모임을 만든 이유도 당 대표나 뭐 원내 대표나 대결 정치에 지금 정점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다룰 수가 없어요. 싸움의 수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더라도 의원들이 각 당의 대결 정치나 각 당 내의 또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좀 독립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각 당 대표들도 좀 존중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너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은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내 당선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다 따로따로 계산할 것이고 지역구가 도시냐 농촌이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또 각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히 거대 양당의 지도부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자기 당의 의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계산할 것이고 결국은 합의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전망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봤는데 또 중진 의원님들은 또 보는 안목도 좀 넓고 또 책임감도 있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선거제도 바꿔야 될 필요성과 책임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고 또 나름 다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뭐 아까 얘기한 이해관계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 개혁처럼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원심력이 작용하면 그런데도 또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원들 없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이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의원 간, 정당 간, 권력 간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밀도 있게 조정해내는 이 하드캐리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구심력을 한번 초당적인 의원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누군가는 하여튼 이 하드캐리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 중진들이 그걸 좀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 개편은 결국 또 권력구조 문제랑 맞다니까 개헌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 정치를 점점 나쁘게 하고 있는 승자독식 권력구조의 중심에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죠. 우리나라 정치는 강한 대통령과 약한 의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개혁의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국회부터 국민이 닮은 국회를 만들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로 갈래도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거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님 계획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위에 개헌 절차법을 키우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대체로 선거제도를 먼저 손봐야 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때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럼 선거제도 그 개편의 마지노 시한은 뭐 제가 아까 언급한 총선 1년 전 4월 10일 이전 맞습니까?
뭐 법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예. 어쨌든 그 4월 이전에 가부간 결판은 내야 된다. 뭐 좀 더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실무적 차원에서 하더라도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300명 의원 전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도 얘기하던데 그것도 뭐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의지들을 다 이렇게 그 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가장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게 나름 이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그 가능성을 그래도 보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론은 이해관계에 충돌해서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너네들 기득권 때문에 안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결국은 이해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밀도 있게 조정하고 알겠습니다. 그 하는 이런 그 하드캐리 리더십을 이번에 좀 알겠습니다.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도 지킨 적 없는 그 법 이번엔 지킬지 한번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어요.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하나로 설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맞대응에 나섰네요. 민주당의 산재 예방 TF 단장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가 한 해 2,000명이 넘습니다. 예. 네,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1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산재 사망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다수가 우리 청년들이거나 비정규직,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저희가 산업 현장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법제도의 좀 미비점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그래도 힘있게 좀 해보자. 그래서 야당이 그 정부 여당의 책임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이런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 딱 그 원인 하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하나로 설정한 것도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죠. 노동개혁이 사실 노동계약으로 보이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 산업재해가 줄어들기 만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할 만한 시간이 더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예를 들면 사용자 책임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산업재해 책임은 근로자에게도 일부 있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시그널이 돼서 산업 현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SPL 그 사고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료가 죽었는데 피 묻은 그 작업장 옆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코레일 중대재해라든지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또 안성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기업의 소원 수리하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완화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부터 시작된 메시지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도 뭐 노동부나 경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안 나선다고 보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소 건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헌이다라고 해서 기업도 위헌 소송을 벌이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의 기업들도 그냥 느슨하게 하더라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그 업무 보고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 그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서 그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예. 그 자율 규율 자기네들이 규율을 뭐 좀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더 낫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사용자 책임을 경감해 주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은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위험성 평가는 현재도 그 노동자나 그 노조의 참여를 그 기업주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실제로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지는 제도인데, 예. 이 위험성 평가를 그 기업이 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형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좀 내놓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거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업무 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 산재 예방 TFT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 그룹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인데 예.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비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사각지대에 대한 좀 더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네.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들어보고자 토론회라든지 기타 여러 그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좀 간담회들을 좀 조직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법을 시행한 지 1년 됐지만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갖고 제대로 행동에 나서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하다. 이제 지금까지 쭉 이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걸 못하게 막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위법하게 모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그런 내용들로 뭐 좀 잘못된 예. 기업의 어떤 소원수리를 해준다라면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단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산안법이라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잘된 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되죠 아마?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 갖고 되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산재 예방 TF에서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그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그 전문가들 초빙해서 뭐 간담회 등등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간담회 하고 말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산재와 관련된 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관련된 요 내용 말고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개혁의 방향 중에 민주당이 보시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노동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분명한 노동개혁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인데. 예. 이거는 뭐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장시간 고강도 불규칙 노동을 더 하게 만들어서 사실 주 52시간 제가 정착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예. 오히려 다시 우리 사회가 과로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로사 인정 기준이 6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할 경우에는 69시간을 일하게 하는 거고 7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는 80.5시간을 일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진짜 그걸 현실화시키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해 평균 500명 이상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걸 외면하고 산업 현장의 그 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라고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파견법을 개정하겠다 이겁니다. 파견법 개정. 예.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데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파견법을 더 허용하겠다는 것은. 예. 현재는 32개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뭐 마음대로 이제 인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대부분의 업종에서 직접 고용이 아니라 뭐 별도 다른 업체가 파견한 그 노동자들을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그 사내하도급과 불법 파견이 파견 업종을 좀 확대를 했더니 사내하도급이랑 불법 파견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기업들이 다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수십 년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다시 넣겠다라는 거죠. 노동시간 유연화 또 파견법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쭉 저랑 이 말씀 나눈 요 모든 사안들은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이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가 제일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될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봉이 아마 뭐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 팀이 아닐까 싶네요. 자, 앞으로 활동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산재 예방 TF팀 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합하면 5만 원쯤 된다고 할 때 지갑에 있는 돈을 통털어 5만 원쯤 된다와 통틀어 5만 원쯤 된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우리말 단어 가운데 모음 의와 어 또는 모음 우와 어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쓰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문에서처럼 있는 대로 모두 합하여란 뜻으로 쓰는 부사는 통털어가 아니고요. 통틀어가 맞습니다. 통틀어는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라는 뜻의 동사 통틀다에서 나온 겁니다. 통털어로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미천을 털다란 표현에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내다란 뜻으로 쓰는 동사 털다를 연상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통틀어가 맞습니다. 참고로 통틀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고유어 부사로 도틀어와 도파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러니 저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죄다 몰아서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 일은 도틀어 내 잘못이니까 그 죄를 내가 받을게. 또는 모든 학생이 도파니 벌을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여란 뜻의 부사도 연거퍼가 아니고요. 연거푸가 맞으니까요. 연거퍼 3번 이겼다가 아니라 연거푸 3번 이겼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